소용녀의 말을 듣자 줄곧 어머니가 혹시 절정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던 공손노각도 구천척에게 물었다. 어머니, 절정단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머니 양대영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석굴에 갇혀 계셨을 거예요. 양대영이 어머니께 잘못한 일도 없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절정단이 있으면 양대영을 해독해주세요. 그 말에 구천척은 차갑게 웃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원한이 있으면 원수를 갚아야 하고. 세상사 어디 은혜와 원한이 그렇게 무자르듯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더냐? 그러면 공손지는 내게 은혜를 갚은 것이냐? 그 말에 공손노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음흉하게 두 마음을 품고 정도 의리도 없이 목숨을 건지겠다고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는 남자는 싫어요. 만일 양대영이 저 여인을 버리고 저와 혼인하겠다고 했어도 저는 절대 저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거예요. 공손노각의 말을 들어보니 구천척 역시 공감 가는 얘기였다.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니 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딸은 양과를 깊이 사랑했다. 만일 양과가 정말 마음을 허락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든 말든 당장 혼인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우선 그의 목숨을 살려놓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했다. 그때 금융국사는 양과가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혹시라도 양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공손노각과 혼인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구천척은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양과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네가 죽기를 바라고 어떤 이는 네가 살기를 바라고 있구나. 너 스스로가 죽기를 원하는지 살기를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거라. 그러자 양과는 팔을 뻗어 소용녀의 허리를 힘껏 껴안고 외쳤다. 선자가 내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선자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죽기를 택할 것이오. 그 말에 소용녀 또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말을 받았다. 구천척이 소용녀와 양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눈길에서 남녀의 정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공손지의 관계가 떠올라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구천척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길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공손노각이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며 양과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어느덧 구천척의 마음은 누그러져 있었다. 순간 둘째 오빠 구천인의 편지에 쓰여있던 구절이 떠올랐다. 큰형님이 철장봉에서 곽정과 황용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자신은 몸이 이 지경이 되고 둘째 오빠는 이미 출가의 중이 되었으니 큰오빠의 원수는 이제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인가. 그때 양과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양과의 무공이 뛰어나니 대신 원수를 갚으라 하면 되겠다 싶었다. 구천척이 고개를 들고 양과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품에 넣어 손톱으로 절정단을 두 조각을 내서는 반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절정단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절정단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내 사위가 되지 않겠다 해도 상관없다. 대신 내가 시키는 일 한 가지를 해주어야겠다. 그 말에 양과는 소용녀와 서로 마주보았다. 이미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배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구천척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에게 두 사람의 수급을 가져오라 시킬 것이다. 양과와 소용녀는 구천척이 죽이려는 사람 중 한 명은 분명 공손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너희도 아까 공손지가 편지를 읽을 때 들었을 것이다. 내 큰오빠를 해친 것들, 곽정과 황용의 수급을 가지고 오너라. 나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와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 말에 양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선배님께서 시키시지 않아도 저는 그들을 찾아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구천척은 조금 움찔했다. 정말일까? 하긴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구천척이 왼손을 뻗었다.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약을 가져가 먹어라. 양관은 앞으로 나가 약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반쪽뿐인 약을 보고 곧 구천척의 속셈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목을 가져오면 나머지 반쪽도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 말에 구천척이 미소 지었다. 정말 영리하구나. 한번 보면 알아채니 여러 말할 필요가 없구나. 양관은 약을 입에 털어넣고 침을 꿀꺽 삼켜 약을 넘겼다. 그 모습을 보고 구천척이 말했다. 18일 후에 네가 두 사람의 수급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반을 주겠다. 나머지 반은 내가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둘 것이니 훔치려 해도 어림없을 것이다. 그러니 18일 후에 보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손님 여러분도 모두 돌아가시오. 구천척은 말을 마치고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런데 왜 18일이죠? 소용녀의 물음에 구천척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몸속에 퍼진 정화독은 원래 36일 후에 발작한다. 그런데 절정단 반쪽을 먹었으니 도끼가 한 곳에 뭉쳐 발작이 배로 빨라질 것이다. 18일 후에 나머지 반을 먹으면 즉시 해독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구천척은 다시 입을 다물고 어서 가라는 듯 손짓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공손노각과 인사를 나눈 뒤 서둘러 수선장을 빠져나갔다. 양과는 다시 길을 찾아 배를 타고 계곡을 빠져나가는 게 귀찮아 소용녀와 경공으로 산을 넘는 길을 택했다. 절정곡에 들어온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생사의 위험을 여러 차례 넘겼다. 양과는 사랑하는 이와 그런 사지를 벗어나니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덧 동이터 하늘이 밝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봉우리에 올라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울창한 나무숲이 찬란한 새벽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푸른 숲이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 속에서 두 사람은 상쾌한 자유를 만끽하며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양과는 소용녀의 손을 꼭 잡고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가서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왼쪽 머리 위에서 인기척이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10여 장박 봉우리 위에 금융국사 일행이 나란히 서 있었다. 양과가 소용녀와 서둘러 계곡을 떠날 때 금융국사 일행도 이들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금융국사가 여러 차례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일이 떠올랐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산에서 움막을 치고 상처를 치료할 때 일장의 목숨을 끊어놓았을 것이다. 생명의 은인에게 한 문파의 종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다니 양과의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러자 소용녀가 가볍게 양과의 손을 잡으며 그냥 가자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때 금융국사 옆에 서 있던 마광자가 고함을 쳤다. 양형, 용낭자, 함께 갑시다. 여기는 술도 고기도 없으니 무슨 재미로 지내겠소. 양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광자만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형, 먼저 가십시오. 소재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천천히 오시오. 그때 갑자기 금융국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뭘 그리 신경을 쓰시오. 저 두 사람이야 이곳에서 재미나게 지내면서 18일을 보내면 그만인 것을. 금융국사가 이죽거리자 마광자가 분통을 터뜨리며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망할 인간 같으니. 네 심장은 도끼로 가득한 모양이로구나. 우리는 양형과 함께 이곳에 들어왔다. 네가 양형을 도와주지 않은 것도 이미 도리가 아니거늘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금융국사는 당황하는 빛도 없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옷이지. 그 말에 마광자가 더욱 멱살을 움켜쥐면서 이를 갈았다. 못 놓겠다면 어쩔 테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융국사가 오른손을 마광자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나 가까워 위력을 발휘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광자는 금융국사가 손바닥으로 자신을 밀쳐내려는 줄 알고 두 다리에 천근추를 써서 버텼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내력은 마광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힘이었다. 마광자는 그 힘에 밀려 천근추를 유지하지 못하고 날아가더니 봉우리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떨어진 곳에 긴 풀이 자라있고 마광자의 살이 통통하기도 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디에 부딪혔는지 그의 이마는 이미 퍼렇게 부어올랐다.
그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비록 마광자가 어리석기는 해도 나름대로 앞뒤는 가리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금융국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아이고 팔이야. 저 망할 중대가리 때문에 팔이 부러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리 몽골 제1국사라도 우리를 이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소상자와 니마성은 줄곧 금융국사를 몽골 제1국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리 제멋대로 행동하니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소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사의 무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몽골 제1국사라는 칭호를 받으실 만합니다. 머료 과찬이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뱉으면서 금융국사는 주변 사람들의 기색을 살폈다. 니마성 소상자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고 양과와 소용녀도 한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다만 윤국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금융국사는 자기 무공에 확신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5고수의 협공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쩌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 것 같았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말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도망칠 궁리를 짰다. 그런데 마광자가 실실 웃으며 슬금슬금 뒤편으로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뒤통수를 가격했다. 평소에 금융국사라면 마광자의 기습에 당할 리 없었으나 지금은 신경이 온통 양과와 소상자 등 5사람에게 쏠려 있었던지라 그만 마광좌의 공격을 놓치고 말았다. 힘이 장사인 마광좌의 주먹은 마치 쇠망치 같았다. 금융국사는 큰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팔꿈치를 돌려 마광좌의 가슴을 가격했다. 그러자 마광좌는 괴성을 지르며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금융국사는 얼른 두 다리를 살짝 구부려 마광좌의 커다란 몸을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는 그대로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았고 그중 양과가 가장 앞장서서 달려갔다. 금융국사는 어깨에 300근은 좋게 나갈 거구를 메고서도 바람처럼 빨리 달렸다. 양과와 소용녀, 니마성 등도 모두 경공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그에게 한 발 뒤처지자 쉽게 따라잡지 못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더욱 발을 세차게 놀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그때 갑자기 금융국사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더니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진정 나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냐? 금융국사는 마광자를 거꾸로 들고 그의 머리를 커다란 바위에 갖다 댔다. 금방이라도 그를 바위에 내려칠 듯한 기세였다. 양과가 금융국사의 퇴로를 막으며 소리쳤다. 그를 해치면 당신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금융국사가 껄껄거리며 웃더니 마광자를 땅에 털썩 던져놓았다. 내가 고작 너희들이 무서워서 인지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이냐? 그러더니 재빨리 손을 품에 넣어 을륜과 동륜을 꺼내들었다. 두 개의 윤자를 부딪히자 요란한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어떤 놈이 먼저 덤벼보겠느냐? 그러자 윤국서가 배시시 웃으며 옆으로 빠졌다. 저 같은 장사치가 낄 자리는 아닌 듯하니 저는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금융국사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금융국사가 적들을 살피는 사이 소상자도 나름 머리를 굴렸다. 굳이 내가 먼저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겠지. 니형께서 나보다 무공이 세시니 먼저 나서시오. 소상자의 속셈을 니마성도 금방 눈치챘다. 그러나 천축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니마성이었기에 금융국사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해도 지지 않을 자신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바위를 잡으며 외쳤다. 그래, 어디 그 잘난 윤자가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니마성은 그대로 바위를 집어들어 금융국사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위는 좋게 300근은 넘어 보였다. 사람들은 니마성이 따로 무기를 쓰지 않고 바위를 들고 싸우자 깜짝 놀라며 지켜보았다. 금융국사 역시 자그마한 체구의 니마성에게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금융국사의 동륜과 니마성의 바위가 서로 부딪히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골짜기에 한참 동안 여운이 맴돌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은 누가 우세라고 할 것도 없이 팽팽하게 흘러갔다. 그때 갑자기 산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치듯 요란하게 울리더니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타나며 한 무리의 인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융국사와 니마성은 한창 싸움에 여념이 없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양과 등이 보니 사람들이 위풍당당하고 말도 몸집이 큼직큼직했다. 그들은 바로 긴 칼에 활로 무장한 몽골 기병이었다. 앞장선 사람이 손을 들어 손짓하자 기마대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깃발 아래에서 누군가 금융국사와 니마성의 대결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말을 몰아 다가오며 고함을 질렀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손에 철공을 들고 황포를 휘날리며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몽골 왕자 홀피렬이었다. 니마성은 홀피렬의 목소리를 듣고는 방향을 바꾸어 손에 들고 있던 바위를 그대로 산 아래로 굴려 떨어뜨렸다. 떨어지는 기세가 참으로 요란했다. 금융국사 역시 몸을 뒤로 날려 니마성과 거리를 벌였다. 홀피렬은 말에서 내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금융국사와 니마성에게 다가갔다. 두 분이 무공을 수련하고 계셨군요.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홀피렬도 두 사람이 실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일부러 말을 돌려 한 것이다. 이렇게 풍경도 아름다운 곳에서 어찌 술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봐라, 술을 가져오너라. 여기서 좀 마셔야겠다. 몽골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자라 세상 천지를 다 제 집으로 삼고 자연에서 양식을 찾으며 살아온 민족이었다. 홀피렬 역시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위병은 술과 말린 고기를 가지고 와서 땅바닥에 자리를 폈다. 자리에 앉은 홀피렬은 그제야 소용렬을 발견하고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세상에 저리도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그녀가 양과와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있는 걸 본 홀피렬이 양과를 돌아보며 그 여인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과는 자기 사부이자 아내라고 소용렬을 소개했다. 하하하.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참으로 하늘이 맺어준 배필 같소이다. 자, 모두 한 잔씩 하시면서 저 두 분을 축하해드립시다. 몽골인은 스승에 대한 예의나 남녀 간의 금기 등이 한인처럼 엄격하지 않았기에 홀피렬 역시 양과의 말을 듣고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홀피렬은 짐짓 떠들썩하게 잔을 치켜들고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금융국사도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이켰다. 다른 사람들도 뒤이어 술을 마시고 성급한 마광자는 그새 석잔을 비웠다. 소용렬은 몽골인에 대해 원래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홀피렬이 자기와 양과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자 기쁜 마음에 술을 반이나 비웠다. 그녀의 얼굴이 금세 발그레해졌다. 한인들은 모두 나와 과가 혼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몽골 왕자는 잘 되었다고 축하해주니 몽골 사람들의 식견이 더 높은가 보구나. 술이 몇 순배 돌자 홀피렬이 흐뭇한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을 사흘이나 못 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양양의 군무가 급해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 선생은 모시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께서 양양으로 와달라고 전가를 남겨두고 왔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가 물었다. 왕이야, 우리 군사로 양양을 쳐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금융국사의 물음에 홀피렬이 양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양양을 지키는 여문안이라는 자는 별것 아니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곽정 한 사람뿐이오. 순간 양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곽정이 양양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 말에 홀피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곽정은 내게는 웃 어른이 되시오. 젊어서 선왕과 교분이 두터웠고 조부이신 태무친께서도 매우 아끼시던 장군이었소. 그분은 지략과 용맹을 겸비해서 서역으로 원정을 갔을 때 신출기몰한 계책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오. 선왕께서도 내게 당부하신 적이 있었소. 송해 왕이 어리석고 간신히 들끓어 군사가 허약하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몽골의 정예병을 이기지 못할 테지만 곽정을 만나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오. 과연 선왕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소. 아군은 양양성 밖에 진을 친 지 오래건만 아직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있다오. 이게 다 곽정이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자 양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자는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제게 그를 죽이라 명을 내려주십시오. 양과의 말에 홀피렬이 반색했다. 내가 여러 영웅을 모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듣자 하니 곽정의 무공이 중원의 한인들 가운데
으뜸이라 하더군요. 게다가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기회를 노려보았지만 모두 사로잡히거나 목숨을 잃어서 살아 돌아온 이가 없었소. 양양의 무공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혼자서는 어려울 듯하니 여러 영웅께서 함께 양양에 숨어들어 거사를 도모하는 게 어떨까 싶소. 그자만 없애면 양양은 바로 우리 수중에 떨어질 것이오. 홀필열의 말에 금융국사, 소상자 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예를 올렸다. 왕야의 명을 받들어 죽으림을 다하겠습니다. 홀필열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분이 곽정을 없애든 함께 간 분들의 공을 인정할 것이오. 그리고 직접 곽정을 죽인 분은 내가 대칸께 청을 올려 자기를 내리고 대몽골국 제1용사의 칭호를 내릴 것이오. 그 말에 금융국사를 비롯한 사람들은 저마다 의욕이 넘쳤다. 양관은 덧없는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그를 소용녀가 깊은 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기니 천하 제1용사니 하는 건 다 필요 없어. 난 내가 무사히 살아있기만 하면 돼. 일행은 술을 몇 잔 더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몽골 무사가 말을 끌고 오자 양과 소용녀, 금융국사 일행이 모두 말에 올라탔다. 의들은 홀필열을 쫓아 바람처럼 말을 몰고 양양으로 내달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